최근 미국은 역사상 최악의 폭염에 무너졌습니다. 뉴욕 맨해튼의 아스팔트는 47도 열기에 녹아내렸고 JFK 공항은 정전으로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응급실은 온열병 환자로 넘쳐났고 도시 전체가 숨막히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심지어 CNN 스튜디오조차 에어컨을 꺼야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미국의 이 절망적 상황과는 정반대로 같은 32도 폭염 속에서도 한국 서울 시민들이 야외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놀며 사람들이 여유롭게 저녁 산책을 즐기는 충격적인 영상이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같은 여름,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이 영상을 본 세계 각국 언론들이 일제히 한국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미국 백악관과 중국 정부가 긴급 발표에 나섰으며 유럽연합이 움직였고, 심지어 유엔까지 한국을 공식 모델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아스팔트가 녹고 있었어요. 말 그대로 도로가 끈적끈적한 액체처럼 변해서 사람들의 신발이 푹푹 빠지고 있었어요. 뉴욕 맨해튼 한복판 타임스퀘어. 온도계는 47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거리 곳곳에는 쓰러진 사람들이 보였어요. 구급차가 5분마다 한 대씩 지나갔고 사이렌 소리가 전쟁터처럼 울려 퍼졌어요. JFK 공항은 정전으로 완전히 마비됐어요. 수천 명의 승객들이 터미널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어요. 공항 에어컨이 모두 꺼진 상태에서 말이에요. 응급실마다 온열병 환자들로 넘쳐났어요. 의사들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해도 환자를 다 받을 수 없다고 했어요. 하루에 200명씩 실려오는데 병상이 부족해서 복도에서 치료받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저는 CNN 소속 국제기후재난 전문 기자 케이틀린 윌슨입니다. 20년 동안 지구 곳곳의 기후재앙을 취재해왔지만 2025년 7월 이 여름은 정말 다른 차원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 생방송을 하는데 땀이 비오듯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CNN 스튜디오 안에서도 에어컨을 꺼놨다는 거였어요. 전력 절약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큰 방송사가 더위 때문에 제대로 된 방송도 못하고 있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뉴욕은 생지옥과 다르지 않습니다. 카메라를 보며 말하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렌즈에 김이 서려서 카메라맨이 계속 닦아야 했고 음향기사는 더위 때문에 비틀거렸어요. 백악관에서 발표한 건 고작 깨인 냉방 수칙이었어요. 선풍기 돌리고 찬물 마시고 그늘에서 쉬라는 뻔한 얘기뿐이었죠. 정부가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방송이 끝나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길이었어요. 바로 어제 제 여동생 사라가 응급실에 실려갔거든요. 25살 건강한 대학생이 집 안에서 온열병으로 쓰러진 거예요. 사라가 살던 아파트 에어컨이 고장났는데 수리비가 $800였어요. 대학생한테는 너무 큰 돈이었죠. 선풍기만으로 버티려고 했는데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사라는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의사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면서 이런 환자들이 하루에 50명씩 온다고 했어요. 언니, 나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사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에어컨 없이는 정말 살 수 없겠어. 이 나라가 이렇게 무능했나?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베이징 특파원으로 있는 제 친구 마이클이 보낸 영상이었어요. 처음엔 제 눈을 의심했어요. 화면 속에는 서울거리 풍경이 나왔거든요. 사람들이 야외 카페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낮인데도 테라스에 앉아서 여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웃으며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어요. 어떤 할아버지는 벤치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셨고 연인들은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마치 봄날 같은 평온한 풍경이었어요. 영상 밑에 적힌 온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서울 현재 기온 32도. 뉴욕보다 15도나 낮은데도 이렇게 여유로운 거예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마이클이 추가로 보낸 영상이었어요. 한국 지하철에서 찍은 건데
진짜 믿어지지가 않아. 영상을 재생하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지하철 안 사람들이 가디건을 꺼내 입고 있었거든요. 한 아주머니는 작은 담요까지 덮고 계셨어요. 어떤 남자분은 추워서 떨고 있는 것 같았어요. 댓글로 32도인데 지하철이 너무 시원해서 감기 걸릴까봐 걱정된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이클이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진짜 에어컨이 아니라 생존 시스템이야. 한국 사람들은 여름이 무서운 계절이 아니라고 해. 그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우리가 세계 최강국이라고 믿어왔는데 정작 국민들은 더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어요.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어요. 살아 손을 잡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한국에 정말 답이 있는지 직접 가서 보겠다고. 살아야 언니가 해답을 찾아올게. 무슨 해답? 더위를 이기는 방법. 한국에 있을지도 몰라. 사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라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제발 빨리 찾아줘. 병원을 나서면서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어요. 내일 당장 상사에게 말해서 한국으로 가겠다고. 20년 기자 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취재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CNN 본사 38층에 있는 국제부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부국장 데이비드가 커피를 마시며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케이틀린, 왜 이렇게 일찍 와서 그런 표정을 하고 있어? 데이비드, 유럽과 중동 취재 일정을 모두 취소해야 해요. 뭐라고? 갑자기 왜? 저는 어제 마이클이 보낸 한국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32도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야외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지하철에서 담요를 덮는 장면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에 뭔가 다른 시스템이 있어요. 하지만 파리 폭염 취재가 이미 확정되어 있잖아. 데이비드, 저를 믿어주세요.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결국 2시간의 설득 끝에 허락을 받아냈어요. 오후 2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14시간 비행이었지만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에어컨 보급률 97%, 여름철 전력 공급 안정성 세계 1위, 무더위 쉼터 1200개 운영. 숫자만 봐도 미국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정말 다른 세상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자마자 시원한 공기가 확 밀려왔거든요. 뉴욕에서는 여름에 비행기에서 내리면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리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더 놀라운 건 공항 내부였어요. 천장이 30m는 넘어 보이는 거대한 공간인데 구석구석 완벽하게 시원했어요. 사람들이 반팔 티셔츠만 입고 돌아다니는데 추워 보이지도 않더라고요.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줄에서 옆에 선 독일 관광객과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몇 번째 방문이세요? 3번째인데 매번 이 공항 에어컨에 놀라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훨씬 시원해요.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길에 더욱 감탄했어요. 컨베이어 벨트 주변도 완벽하게 시원했고 화장실까지도 냉장고 같았어요. 심지어 밖으로 나가는 출구 쪽까지도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어요.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지하철이 북극처럼 시원했거든요. 승객들이 가디건을 꺼내 입는 모습을 직접 봤어요. 한 할머니는 무릎 담요까지 덮고 계셨어요. 옆자리에 앉은 한국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실례지만 지하철이 항상 이렇게 시원한가요? 네, 당연하죠. 여름에는 더 세게 틀어요. 안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정말 놀랐어요. 뉴욕 지하철은 여름의 사우나인데 여기서는 시민들이 추위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서울역에서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 계셨어요. 더우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니에요. 벌써 충분히 시원해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손님이 편하셔야죠.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니까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오후 3시 32도의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거리를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땀 한 방울 없이 서 있더라고요. 아저씨, 여름에 밖에서 기다리는 게 힘들지 않나요?
무슨 소리예요? 버스 정류장도 에어컨 나와요. 지하철역도 시원하고 건물마다 다 에어컨 빵빵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얼음장 같은 공기가 온몸을 감쌌어요. 프런트 직원이 웃으면서 인사했어요. 환영합니다. 방 온도를 몇 도로 맞춰드릴까요? 온도를 제가 조절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18도부터 28도까지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안도 시원했고 복도도 시원했어요. 방에 들어가니까 이미 22도로 완벽하게 맞춰져 있었어요. 에어컨 소리도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조용했고요. 창문 밖을 내려다보니까 더욱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명동거리에 사람들이 가득한데 모두들 여유롭게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카페 테라스에는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보였고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에어컨을 잘 트는 차원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국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지하철, 택시, 호텔까지 모든 곳이 완벽하게 연결된 시스템이었어요. 더위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세상이었어요. 밤 10시에 산책을 나가봤는데 거리가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이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고 있었고 연인들이 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할아버지는 바둑을 두고 계셨어요. 뉴욕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더위가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기자였기 때문에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어요. 혹시 아시아 전체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베이징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한국만의 특별함인지 아니면 아시아 선진국들의 공통점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호텔 프런트 직원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대부분 외국 손님들은 한국 오시면 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시는데 인천공항에서 베이징으로 향하는 2시간 비행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는 자료들을 찾아봤어요. 경제 규모로는 중국이 훨씬 크지만 전력 공급 안정성이나 에어컨 보급률은 한국이 앞서더라고요. 베이징 수도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했어요. 공항 안이 시원하긴 한데 한국처럼 완벽하게 시원하지는 않았어요. 특히 입국 심사 대기줄에서는 사람들이 부채질을 하고 있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공항 밖으로 나갈 때였어요. 출구 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점점 올라가는 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는 공항 밖까지도 시원했는데 말이에요. 택시를 탔는데 에어컨이 미지근했어요. 운전기사가 중국어로 뭔가 불평하는 것 같더라고요. 통역 앱으로 들어보니까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에어컨을 3개 못 틀겠다는 얘기였어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가는데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지하철 안이 습하고 덥고 답답했거든요. 에어컨은 있는 것 같은데 미지근한 바람만 나오고 있었어요. 승객들이 다들 땀을 흘리면서 휴대용 선풍기나 부채로 바람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한 아주머니는 물티슈로 계속 얼굴을 닦고 계셨고 한 아저씨는 셔츠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호텔 근처 길거리에서 점심을 먹으려고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정말 찜통이었어요. 주인 아저씨가 오래된 선풍기 하나만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에어컨은 벽에 달려 있는데 꺼져 있었어요. 에어컨은 안 켜시나요?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요. 여름철에는 전기료가 3배로 올라서 장사가 안 돼요. 주인 아저씨가 한숨을 쉬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정부에서 전력 절약을 위해서 에어컨 사용을 제한한다고 하더라고요. 상업용 전기요금을 여름에 엄청나게 올려서 소상공인들이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 동안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다른 손님들도 마찬가지였고 모두들 빨리 먹고 나가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한국에서는 식당도 시원했는데 여기서는 고문받는 기분이었어요.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프런트에서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객실 온도를 28도 이하로 낮출 수 없습니다. 28도요? 더 시원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규정상 불가능합니다. 전력 절약 정책이에요. 방에 들어가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28도면 시원한 게 아니라 그냥 덜 더운 거잖아요.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는데 미지근한 바람만 나왔어요. 그날 밤 정말 잠을 못 잤어요. 이불을 덮을 수도 없고 계속 뒤척이면서 밤을 새웠어요. 새벽 3시쯤에는 너무 답답해서 샤워를 다시 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다른 외국인 관광객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독일에서 온 부부가 불평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호텔이 시원해서 이불까지 덮고 잤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더운지. 일본에서 온 사업가도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 출장 갔을 때가 그리워요. 거기서는 여름에도 정장 입고 돌아다닐 수 있었는데.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은 이런 말을 했어요. 파리보다 베이징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같은 온도인데도 한국이 훨씬 쾌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확실해졌어요. 한국이 정말 특별한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CNN 긴급 리포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세계 2위 경제 대국의 민낯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형식적인 냉방 시스템, 높은 전기요금, 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 정책들을 하나씩 정리했어요. 똑같은 32도인데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여름을 즐기고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여름을 견디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의 이틀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밤에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낮에는 더위 때문에 제대로 된 취재도 할 수 없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체크아웃을 하면서 다른 투숙객들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싱가포르에서 온 사업가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다녀온 이후로 다른 아시아 나라들이 다 후진적으로 느껴져요. 영국에서 온 관광객은 더 직접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지하철에서 담요를 덮었는데 여기서는 지하철이 사우나예요. 같은 아시아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그때 확신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CNN 본사에 장기 체류를 요청하고 즉시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어요. 왜 이렇게 빨리 떠나시는 거예요? 호텔 직원이 의아해하면서 물어봤어요. 대부분 관광객들은 일주일 이상 머문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그리워서요. 아, 한국 다녀오셨구나. 그러면 이해가 돼요. 심지어 호텔 직원도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중국 사람인데도 한국의 냉방 시스템을 칭찬하더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도 운전기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 가보신 적 있어요? 네, 작년에 서울 갔다 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뭐가 제일 좋았어요? 여름인데도 시원해서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에어컨 틀면 전기료 폭탄 맞는데 택시 기사마저 한국을 부러워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이 한국의 시스템을 그리워한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베이징 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2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빨리 한국의 시원한 공기를 마시고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다시 도착했을 때 정말 살았다는 느낌이었어요.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찾아온 북극 같은 공기에 눈물이 맺혔어요. 중국에서 이틀 동안 고생한 게 한순간에 해결되는 기분이었어요. 입국 심사를 받으면서도 감동이었어요. 대기줄에 서 있는데 전혀 덥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가디건이 필요할 정도로 시원했어요. 공항에서 나와서 공항철도를 탔는데 또다시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한 할머니가 손자에게 이런 말을 하고 계셨어요. 할머니 어릴 때는 여름이 정말 무서웠는데 요즘은 여름이 제일 좋다. 옆에 앉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 같았는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어떻게 생각해요? 여름. 좋은 계절이죠. 시원한 곳이 많아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여름이 견뎌야 할 계절인데 한국에서는 즐길 수 있는 계절이었어요. 택시를 탔는데 운전기사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중국 다녀오셨구나요? 많이 더우셨죠? 어떻게 아세요? 외국인들이 중국이나 동남아 다녀와서 우리나라 에어컨에 감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냉방 시스템이 세계 최고라고 해요. 정부에서 시민들 편의를 정말 잘 생각해 주거든요.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국 사람들도 자국의 냉방 시스템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말이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정말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명동 거리를 지나갔는데 정말 감동적인 풍경이었어요. 오후 6시 여전히 32도의 더위였지만 사람들이 자유롭게 쇼핑하고 있었어요. 카페 테라스는 만석이었고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있었어요. 베이징에서는 이런 풍경을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모두 그늘을 찾아 숨어 있었거든요. 호텔방에 들어가서 에어컨을 18도로 틀고 이불을 덮고 누웠어요. 정말 천국 같았어요. 더위가 완전히 통제되는 도시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날 밤 뉴욕에 있는 여동생 사라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어요. 언니, 어때? 뭔가 찾았어? 응, 정말 놀라운 걸 발견했어. 사라에게 한국과 중국의 차이를 설명해줬어요. 같은 아시아인데도 완전히 다른 세상이라고 말이에요. 와, 정말? 그럼 한국 사람들은 여름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야? 응, 오히려 즐기는 것 같아. 여름에도 야외 활동을 자유롭게 해. 사라가 부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나도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여기는 정말 지옥이야. 그때 다짐했어요. 이 진실을 반드시 세상에 알리겠다고. 한국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시스템을 전 세계에 소개하겠다고. 한국에서의 특별한 경험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하기 위해 서울시청을 찾아갔어요. 기후대응팀 정우성 과장님과의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흔쾌히 응해주시더라고요. 시청 1층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웠어요. 이렇게 큰 공공건물인데도 구석구석 완벽하게 시원했어요. 시민들이 반팔 옷을 입고 편안하게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정 과장님 사무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감탄했어요. 공무원들이 정장을 입고 있는데 전혀 덥지 않아 보였어요. 뉴욕시청에서는 여름에 공무원들도 땀을 뻘뻘 흘리며 일하는데 말이에요. 정 과장님은 첫마디부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여름철 냉방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존권입니다. 생존권이라고 하시면요. 더위 때문에 누구도 고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정부의 기본 철학이에요. 정 과장님이 보여주신 자료가 정말 놀라웠어요.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더위 쉼터가 1,200여 개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하철역, 도서관, 주민센터, 쇼핑몰, 심지어 은행까지도 시민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신분증도 필요 없고 그냥 들어가서 쉬시면 돼요. 더 놀라운 건 도로 물분사 시스템이었어요. 여름철에는 매일 새벽부터 물을 뿌려서 도로 온도를 5도 이상 낮춘다고 하시더라고요. 3,000개가 넘는 스마트 차양막도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펼쳐져서 그늘을 만들어준다고 해요. 이런 시스템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994년 폭염 참사 이후부터요. 그때 많은 분들이 더위로 돌아가시면서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깨달았어요. 정 과장님의 목소리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그 참사를 계기로 한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시청을 나와서 시민들을 직접 인터뷰해 봤어요. 한 어머니가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도 걱정 없이 밖에서 뛰놀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다른 나라 아이들은 어떤가요? 외국 뉴스 보면 더위 때문에 실내에만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또 다른 시민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에 살면서 여름이 무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에어컨이 있는 곳이 너무 많거든요. 어디를 가든 시원한 곳이 있어요. 한 대학생은 더욱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지하철역마다 다 시원하고 버스 정류장도 에어컨 나오고 편의점이나 카페도 언제든 들어갈 수 있잖아요. 외국은 다른가요? 교환학생으로 미국 갔을 때 정말 충격이었어요. 여름에는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젊었을 때는 여름이 정말 지옥이었는데 지금은 손자들이 여름을 좋아해요. 많이 바뀌었나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어요. 정부가 국민을 진짜 생각해 주는구나 싶어요. 인터뷰를 마치고 정 과장님께 다시 찾아갔어요. 과장님, 이 모든 시스템의 핵심 철학이 뭔가요? 국민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정 과장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더위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시스템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의지의 문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미국에서는 더위를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는데 한국에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본다는 거예요. 시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냉방 인프라를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냉방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다는 걸 말이에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었어요. 시청을 나오면서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다시 한번 실감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시민 보호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었어요. 좀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서 서울대학교 박철수 교수님을 찾아뵈었어요. 에너지공학과 교수이면서 정부 정책 자문도 맡고 계신 분이었어요. 서울대 정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놀라웠어요. 대학 캠퍼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설 같았어요. 학생들이 반팔 옷을 입고 여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거든요. 교수님 연구실로 가는 길에 만난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여름에 학교 다니기 힘들지 않나요? 전혀요. 모든 건물이 시원해서 오히려 집보다 좋아요. 박 교수님은 1994년 폭염 참사 이야기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더위로 목숨을 잃었어요.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많았죠. 그 일이 한국을 바꾼 계기가 된 건가요? 네, 그때부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래프가 인상적이었어요. 1994년 이후 한국의 에어컨 보급률, 전력 공급 능력, 냉방 기술 발전이 모두 급격히 올라갔더라고요. 삼성과 LG 같은 기업들이 고효율 에어컨 기술 개발에 집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어떤 기술들인가요? 전력 소비는 최소화하면서도 냉방 효과는 극대화하는 기술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에어컨의 에너지 효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더 놀라운 건 전력망 시스템이었어요. 원자력과 태양광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핵심이에요. 여름철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나요? 전혀요. 오히려 여분의 전력이 남을 정도예요. 박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은 여름철 전력 공급 안정성에서 세계 1위예요. 정전이 거의 일어나지 않죠. 가장 놀라운 건 여름철 전기요금 정책이었어요. 정부가 시민들의 냉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을 지원해요. 지원이라고 하시면요.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더위는 사치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니까요. 박 교수님이 보여주신 정책 자료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소득층에게는 여름철 전기요금을 할인해주고 일반 가정에도 누진세를 완화해서 부담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어떤가요? 대부분의 나라는 여름에 전기요금이 올라가요. 하지만 우리는 반대로 지원을 늘려요. 그때 정말 깊이 감동했어요.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시민을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교수님,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회적 철학의 차이예요. 박 교수님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나라의 철학을 보여주는 거죠. 한국의 철학은 뭔가요? 국민을 우선시하는 것이에요. 기술이 있으면 반드시 시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거죠. 박 교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은 기술만 앞선 나라가 아니에요. 그 기술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예요. 연구실을 나오면서 캠퍼스를 다시 둘러봤어요. 도서관, 강의실, 식당, 심지어 화장실까지도 모든 곳이 완벽하게 시원했어요. 학생들이 여름에도 자유롭게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한 대학원생과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자랑스럽게 말하더라고요. 외국 친구들이 와서 가장 놀라는 게 이거예요. 여름에도 캠퍼스 생활이 전혀 불편하지 않다는 거요. 외국은 다른가요? 미국 대학 교환학생 갔을 때 여름에는 도서관도 제대로 이용할 수 없었어요. 너무 더워서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말이에요. 에너지 복지와 기술 혁신이 완벽하게 결합된 사회였어요. 이제 CNN 생방송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할 때가 됐어요. 서울 시내 한복판,
명동거리에서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오후 2시 현재 기온 33도였지만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생방송 5분 전 카메라맨 김 선생님이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온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게 정상인가요? 네, 한국에서는 정상이에요. 생방송이 시작되자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서울 명동입니다. 현재 기온이 33도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시민들은 전혀 힘들어하지 않고 있어요. 카메라가 거리 풍경을 보여줬어요. 카페 테라스에서 뜨거운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아이들이 분수대에서 뛰어노는 모습, 연인들이 공원에서 데이트하는 장면들이 화면에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카메라를 보며 강조했어요. 한국은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냉방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지하철 입구로 이동해서 시원한 바람을 직접 체험해 보였어요. 지하철역에서 나오는 이 바람을 느껴보세요. 마치 천연 에어컨 같습니다. 시민들과의 인터뷰도 실시간으로 진행했어요.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름에 밖에 나가는 게 무섭지 않아요. 어디든 시원한 곳이 있거든요. 한 아버지는 아이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아이가 여름을 좋아해요. 다른 나라 아이들처럼 집에만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정말 대단하다. 미국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국 여행 가고 싶다는 반응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단지 에어컨을 설치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을 위한 도시를 설계한 나라입니다. 기술보다 중요한 건 철학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CNN 본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케이틀린, 지금 시청률이 폭발하고 있어. 뉴욕 본사의 톰 부국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 시청자들이 한국에 대해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어. 소셜미디어 반응도 놀라웠어요. 트위터에서 한국 냉방 시스템이 실시간 트렌드 1위에 올랐고 페이스북에서는 제 리포트가 100만 회 이상 공유됐어요. 한국은 진짜 선진국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에서 배워야 한다는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한국 여행 계획 중이라는 사람들도 엄청나게 많았고요. 유럽에서도 반응이 뜨거웠어요. BBC, 스카이뉴스, 도이체벨레 등 주요 언론들이 제 리포트를 인용해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의 냉방혁명, 기후위기 시대의 해답이라는 제목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프랑스 언론은 한국의 시민 중심 냉방 정책을 유럽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독일 언론은 한국이 보여준 에너지 복지의 모범이라고 평가했고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더운 기후 국가들이 한국의 시스템을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어요. 전 세계 시청자들이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은 인류가 가야 할 목적지라는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기후위기 시대에 희망을 보여준 나라라는 평가도 있었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각국 언론의 반응을 정리하면서 감동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의 특별함이 전 세계에 알려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확신했어요. 선진국의 기준을 다시 써야 한다는 걸 말이에요.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시민을 얼마나 잘 보호하느냐가 진짜 기준이라는 걸요. CNN 생방송이 끝난 지 12시간 만에 전 세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반응한 건 미국 백악관이었어요. 백악관 대변인이 긴급 브리핑에서 이렇게 발표했어요. 한국의 냉방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미국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찾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표현도 사용했더라고요. 중국 정부의 반응은 더욱 빨랐어요. 베이징 시정부가 시민 복지 차원에서 냉방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제가 베이징에서 체험했던 그 불편함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죠. 유럽연합도 움직였어요. 브뤼셀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한국형 냉방 시스템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유엔의 반응이었어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한국의 냉방 시스템을 기후 적응 정책에 공식 참고 모델로 등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한국이 만든 시스템이 국제적인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각국에서 공무원들이 한국으로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독일 연방정부에서 에너지 정책 담당자들이 왔고, 프랑스에서도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왔어요.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에서도 시찰단이 줄을 이었고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어요. 나이지리아, 케냐, 탄자니아에서 기술 지원을 요청했고,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서도 협력 의사를 밝혔어요. 제가 묵고 있던 호텔 로비에서도 외국 공무원들을 자주 만날 수 있었어요. 독일에서 온 에너지 정책 담당자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감탄하더라고요. 한국의 시스템은 기술적 완성도뿐만 아니라 철학적 깊이가 다르다고 말하시더라고요. CNN 본사에서는 저에게 특별한 소식을 전해왔어요. 올해의 특종상을 수여한다는 연락이었거든요. 20년 기자 생활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상이었어요. 시상식은 뉴욕 본사에서 열렸는데 전 세계에서 온 언론인들이 참석했어요. 상을 받으면서 정말 눈물이 났어요.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광은 희망이 있다는 걸 전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그 희망의 증거였어요. 수상 소감에서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기후위기 시대에 절망적인 뉴스만 전하는 게 아니라 해답을 보여줄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시스템은 전 세계가 따라할 수 있는 모델이에요. 시상식 이후에도 계속해서 각국의 벤치마킹 움직임이 이어졌어요. 미국 여러 주에서 한국식 냉방 정책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캐나다와 호주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외교부에서 K냉방 시스템을 신한유 콘텐츠로 적극 홍보하기 시작했고, 관련 기술과 정책을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했어요. 삼성과 LG 같은 한국 기업들도 해외 진출이 급격히 늘어났어요. 한국산 에어컨과 냉방 기술에 대한 전 세계 수요가 폭증했거든요. 6개월 후,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뉴욕도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시 정부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해서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지하철 냉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동생 사라도 훨씬 나아졌어요. 언니 덕분에 우리 동네에도 무더위 쉼터가 생겼어. 이제 여름이 덜 무서워. 하지만 여전히 한국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한국이 만들어낸 완벽한 시스템을 따라잡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각국에서 한국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의 냉방 시스템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 철학의 문제라는 걸 모두가 인정하고 있어요. 저는 이 취재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선진국은 시민을 가장 잘 보호하는 나라라는 걸 말이에요.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였고 전 세계가 따라가야 할 모델이었어요. 기술보다 사람이라는 한국의 메시지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발견한 한국의 기적이 인류 전체의 희망이 되고 있었거든요.